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모두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은 오후 4시에 시작이 돼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1년 4개월 만으로 각 당 대표들도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이 좀 길어지면 예정에 없던 만찬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는데 혹시 오셨으니까 저녁하고 가시라 이런 제의가 있을까요? 사전에 저녁 만찬과 관련해서는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 시간이 6시를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청와대까지 왔으니까 손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저녁도 먹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저녁은 준비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일정들이 있고요.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현재 최고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각자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얘기도 충분히 하고 저녁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 모두 발언해서 결의안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혹시 회동이 끝나면 무슨 합의문이나 결의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공동 발표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당 사무총장이 오전에 모여서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공동 발표문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 당 대변인들이 청와대에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 발표문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각 당 대표들이 만났으니까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청와대와는 그동안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매우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입니다. 사전에 티타임을 가졌는데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는 저쪽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면서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 전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에서 황교안 대표가 외교 안보 라인의 경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 발언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시작했을 때 좋았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상됐던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다양한 요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위기는 끝나고 나봐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에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들 모두 발언을 했는데 좀 특별히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들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급성.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5당 대표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황교안 대표. 작심한 듯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준엄한 성토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며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의 엄중 문책과 경질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과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WTO 제소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끝나고 나면 공동 발표문 그리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청와대 최중락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잘 전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모두 발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한일회담 반대 운동으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셨지만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지원갑 의원, 이해찬 대표가 오늘은 야당 대표들 좀 목소리를 듣는 자리니까 자기가 맨 나중에 발언하겠다고 했던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모처럼 함께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당을 좀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예. 어차피 어렵게 만난 자리인 만큼 각당 대표들이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뭐 이번에 이제 일본의 문제를 통해서 만났지만은 여러 가지 뭐 패스트트랙 법안이든 뭐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든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듣고 그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뭐 사진 한 컷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된 목소리, 어떤 초당적인 협력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 어떤 그 자리 그 자체에서 많은 국민들 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그렇죠.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적어도 일본의 어떤 이 부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대응하고 있다. 그런 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해법을 둘러싼 또 주장을 갖고서는 뭐 각 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 네.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마음이 든든하지만 우리가 네.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일본 조금 움츠러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초당적인 그런 큰 결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뭐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저 청와대나 뭐 정무 라인 쪽에 아쉬운 점은 대표님들이 오셔서 할 말씀을 잘 조율해서 조금 더 집약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동안에 뭐 1년 몇 개월, 4개월 동안 못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뭐 대정부질의 대표연설 하듯이 각자 입장 내는 형태로 그렇죠. 가지고는 국민의 눈높이나 실효성이 있는 방금도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각자 만나고 가서 각자 대변인들이 각 당의 대변인들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라고 했을 때 또 한편으로 이게 와서 일본에게 의외로 모였다는 의미를 반감시키는 또 빌미를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이런 판국에 아베 때문에 이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더 청와대가 발빠르게 모아서 조금의 말하자면 한 방향 정리를 해가는 예.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자주 만나고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면 조율도 더 쉽게 되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 당의 대표가 반성해야 될 게 사당과의 각 당의 라인이 있냐, 뭘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좀 이번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과연 일본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핵심적인 아베 내부의 이야기를 국민에게 소개할 만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그냥 각자 대표가 생각하는 평소의 가짜 철학 한번 수레하는 정도 가지고는 국가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그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교수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현장 그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고 네. 양쪽에 이렇게 그 배석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까 저기에는? 일단 뭐 연설 기록, 그러니까 풀기자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일단 풀기자가 먼저 들어가서 풀기자를 안내하는 이제 춘추관 행정관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실 직원이나 이렇게 연설 기록 비서관실 직원 행정관 중에 예. 누군가 뒤에서 이제 아마 그 연설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논의됐던 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게 각 당 대변인들도 들어가서 배석합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지겠죠. 이제 예. 각각 배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이제 청와대 정무라인하고 홍보라인하고 각 당의 이제 사무총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배석자 수와 배석자 대상을 어떻게 아마 정할 제가 것인지. 보기에는 예. 이쪽에는 청와대 쪽 그 관계자들이 앉아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뒤쪽에는 앉아 맞은편에는 각 당의 네, 네, 대변인들이 그렇게, 앉아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십니다. 안쪽으로는 예.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있고 네, 네. 저쪽에는 이제 그 정당 관계자들이 있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면 공동 발표문 뭐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어느 정부의 어느 청와대건 이게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어떤 정당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가장 민감한 쟁점이 발표 형식과 이게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게 가장 민감한 예.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그러면 각자 할 것인지 내용은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왜냐하면 같이 이제 안을 조율했던 거 두고도 각자 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 아마 청와대 정무라인과 홍보라인은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물 밑에서 어떻게 이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이거 밖으로 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각 정당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각 정당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저는 오늘 가장 큰 의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적었습니다만 물실호기. 정말 좋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 예. 그리고 18일이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에게 그 중재 요구를 한 시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우리 모든 정당의 대표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과시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실망과 많은 염증을 느꼈던 국민들이 그나마 좀 치유에 그다음에 어떤 회복에 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저는 조금에 나오겠지만 어떤 합의문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합의문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근데 공동 발표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동 발표는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 당에서 대변인과 이제 비서실장들 각 당 2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율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발표를 하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합의문 자체는 아마도 한국당에서는 소위 이제 국정조사안 지난번 3천억의 그 배 문제와
그다음에 징계한 문제, 그 외교안보 특히 이제 뭐 장관 그 문제를 좀 반영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막판까지 조율은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공동 발표를 청와대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각 당에 들어가서 다시 또 상세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늘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남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정치가 그동안에 국민들께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화두를 좀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좁힌 화두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국민께 발표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인식만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국민들께 그냥 발표한다고 해서 이 회동이 성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앞으로 있을 일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밀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무라인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실망하는 메시지를 좀 주지 않도록 아직까지 발표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문을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국민들께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종욱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이제 이거 앞에 분들이 자꾸 이게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러는데 저는 이게 달리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구체적인 일본하고 협상안 이게 도출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5당 영수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이 안 나오면 도대체 누가 합의안을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만 해동은 되고 제가 이게 제시하는 안은 예컨대 예를 들어 이제 그 톱다운 방식으로 외교적 해결한다든지 이런 구체적 안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지만 또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민간 합동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국가 또 이게 일부 부담해서 해결하자 이런 안. 그리고 이게 그 부품 소재를 국산화 다변하는데 최소한 이게 규제를 어떻게 풀고 지원 어떻게 해서 이게 다변할 것인가. 이 정도 안은 나와야만 해동이 이게 의미가 있지. 그냥 이게 무조건 뭐 일본 규탄하고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하나만한 이야기 해봤자 이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구체적인 성과가 놓여야 된다. 이 점을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연의 일치겠지만 서종욱 변호사 말씀하실 때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가장 이게 합리적인 안 아닙니까? 과장을 이게 보내서 국장을 보내서 일본하고 이게 협상이 됩니까? 아니 방금 얘기한 게 황교안 대표 모두 발언 내용하고 좀 많이 비슷해서 앞에 그 톱다운은 황 대표 아니라고 제가 말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식 해결은 과거 정권의 그 잘하는 거는 반면교사로 삼았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민간합동위원회에서 6,200억 나라에서 보상 이것도 참고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그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당대표로 취임하신 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으로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그 5당 그 대표 회동에 참여하신 게 가장 잘한 거 아닌가. 예, 물론 뭐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참여하신 건 되게 잘하신 거고요. 좀 이제 통권 정치 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5당 대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협상안은 사실 정부가 추진할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제1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사실 정치라는 게 여야 간 뭐 갈등과 싸움은 늘 있기 마련이고 야당은 항상 정부를 견제하겠지만 지금 이런 어떤 대외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협상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당의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죠. 아무튼 그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 뭐 이런 뭐 독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침략국의 어떤 행태를 보인 나라 중에서 지금 일본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아마 현대사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 불린 나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어떻든 간에 좀 뭐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좀 정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고 이게 어떻든 간에 잘 마무리된 다음에 또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6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요즘엔 또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중재위 구성 요구 시한 정한 날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 제안을 지금 거절했지요. 그런데 오늘 또 일본 정부는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우리는 갈수록 지금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韓国側からですね、仲裁に応じないとの回答があったという事実はありません。5月20日の我が国からの仲裁付託の通告に対して、韓国政府は協定上定められた期限である7月18日、本日ですね、本日の深夜24時まで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仲裁に応じるよう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입장을 설명한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수들과 차관보가 이해를 했습니다. So fundamentally,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and we hope that resolution happens soon.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자, 정웅갑 의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을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국내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40억 달러입니다. 예. 그중에서 부품 소재 산업이 63%, 151억 달러거든요.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기회에 도저히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본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겠죠. 어떤 수입선의 다변화라든가.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전략적인 접근을 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 과연 일본에 등만될 것이냐. 내부적으로는 기업인들 사이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시간 동안 논의가 됐습니다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다 참여 선거 21일 있는 것을 자꾸 활용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자체적으로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지금 각당 대표들이 정상들끼리 만나야 된다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돼 있거든요. 다만 앞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파기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스트렐 차관보가 와가지고 이걸 그냥 지나치는 않겠다.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한미일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안보의 초 이것을 자칫하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 일본이. 그럼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군사 분야에 대해서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과연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아까 심상정 대표가 얼핏 지나가면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가장 염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무작정 이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고위 인사 역시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서 21일 참여 선거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 물밑 협상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물론 당장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명주 의원 보시기에 우리 기업들의 탈일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자성의 문제겠죠. 여러 가지 대안적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일본의 기술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본에 좀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랬고 최근에 나온 SK 최태원 회장 역시도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 만드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안정성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방금 정웅갑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조차도 3주 후에 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제재하는 우선권 박탈에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도 좀 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이제 3주 후에 됐을 때 과연 일본이 오히려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방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게이지 하겠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일 동맹, 한미 동맹,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힘을 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그 고립의 위기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오히려 이게 강수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국 기업조차도 이제는 일본이 안 좋았을 때를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차피 청와대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내에서도 독일 것, 또 국내 것, 또 러시아 것 이런 데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왜 경제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산업보다는 일본이 제재를 하고 있는 산업은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브레이크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일본이 더 격차가 나는 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에 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레버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종욱 변호사 보시기에 아베의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보통 이게 뭐 선거 이용 이런 말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아베나 이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정부가 상당히 협약을 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저는 강경대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선거 끝난다 해서 이게 풀릴 건 아니다. 이래 보고요. 제가 이제 적은 거는 이 문제를요. 자꾸 이 WTO 제소로 풀라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차라리 중재위 일본이 하는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낫다 봐요. 받아들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65년 협약에 보면 외교적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로 하는 게 일단 이게 협약의 정신에도 맞고요. 이게 우리한테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WTO로 가도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면서 이 재판은 또 이게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실효성도 없지만. 그러게 중재위라는 거는 양국이 동의해서 객관적인 제3국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미국을 한다든지 또 이게 다른 나라를 한다. 그러면 이게 중재에 갔을 때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의하면 중재에서도 이게 반드시 우리한테 불리한 중재가 노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일본의 무역 보복은 잘못된 건 이게 명백하거든요. 그럼 이게 중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굳이 중재를 결론을 불리할 거로 생각하고 가는 게 그렇고요. 또 이게 중재로 가다 보면 시간을 몇 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국이 합의하는 중재국도 정해야 되고 그럼 이게 중재를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려요. 그 시간에 시간을 벌어서 부품을 이게 국산화하거나 다변화하거나 이것도 이게 좀 벌고 지금 이게 당장 눈앞에 지금 기업들은 당장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한가하게 맞게 대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중재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일본이 이런 조치를 중단할까요? 당연히 중단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중재위를 제안했고 중재위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보복하는 게 아무 명분도 없고 그건 안 할 거로 저는 봐요. 그래도 이게 보복한다면 그거는 일본을 뭐 강력 규탄하더라도 저는 이게 현실적인 WTO보다는 중재위 낫다 봐요. 그런데 이제 김한규 변호사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중재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서변선과 좀 생각이 약간 비슷한데요.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그럼 1965년 청구권 협정대로 좀 우리가 어쩌면 1965년에 그 당시 박정희 정부도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잇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구권 협정을 맺었으면 그 3조에 따라서 중재 절차를 가고 그러면은 뭐 양국 간에 한 명씩 가고 위원 선정한 다음에 이제 제3국의 이제 위원으로 선정해서 국제법적 판단을 받자. 그것이 유리하게 나올지 불리하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협정대로 가고 그래야지 이 1965년 협정은 이제 종결을 하는 걸로 가고요. 대신 일본의 어떤 역사적 책임, 이 죄악에 대해서는 명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을 촉구하고
이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건 좀 구분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정치권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내부에서 이렇게 총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인터넷판에 이렇게 제목을 이제 바꿀 때, 물론 이제 번역이 필요하니까 바꾸겠죠. 그런데 전혀 원래 제목과 다른 이런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한데요. 아마 우리나라 언론인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의 가장 기본은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목을 바꿔서 갔다고 하는 건 주체를 바꿔가지고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그 일본 포털 사이트에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일본에서는 생각하고요. 엄청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야후가 가장 포털 사이트로서 힘이 막강한 곳이 일본이고 그 야후 재팬에 이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일 간의 어떤 시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좀 놀랄만한 얘기를 들은 게 단순히 제목만 바꾼 게 아니라 기사 안에 있는 표현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 안에 표현에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일본으로 서비스되는 기사 사설 안에 내용을 보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용 기사, 일본용 기사를 따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쓴 게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시각에 맞게 기사 내용 안쪽에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표현을.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강점기라고 우리가 굳이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 통치의 불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를 병합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일본 통치 시대라고 표현하면 역사인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맞춰서 역사인식을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에 맞게 기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저는 이거는 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본적인 역사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언론을 한국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일을?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사실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서 나갔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야후 재팬이라는 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그다 올려놓으면은 조회수가 이제 돼가지고 그걸 또 이제 일본의 언론들이 인용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보니까 우익 언론이 그러니까 진보 언론보다 보수 언론이 일본 보수 언론이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아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저도 뭐 사설 꼼꼼히 챙겨보는 입장입니다만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도덕으로 벗어나고 있는 외교다라는 그런 맥락. 그리고 지금은 어떤 그 민족주의적 감정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희 같은 강동육주,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강동육주를 따온
서희 같은 외교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을 얘기를 한 건데 예. 아무래도 야후재팬에 기사가 갈 때는 낚시성 클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이 뚜렷한 그 본질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의 유력 언론들에 대해서 예. 저렇게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선 것은 저는 저게 어떤 미디어 관리의 일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네. 형태로든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고 그 해당 언론이 갖고 있는 사풍에 의해서 쓰는 자기들만의 표현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익에 반한다는 것도 그 국익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오히려 길게 봐서 저는 이런 정도를 좀 고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대승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정은갑 위원. 뭐 이 관련한 것보다는요. 예. 앞서 일본의 기업의 일본도 속내가 복잡하다는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내 아주 유력한 오너 기업입니다. 상당히 위치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면은 우리가 길이 없느냐. 물론 상당히 영향받는 것은 맞지만 유일무이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그러니까 세계 인류 기업들은 적어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은 그 대비책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품 소재 이런 것도 독일 같은 데가 상당히 앞서 있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일본 것만이 유일무이하냐. 제한적으로 몇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수백 개, 뭐 1000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예. 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짚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지혜롭게 잘 대응해서 이번 경제 보복 조치 일본이 아베가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한마디 꽂으셨네요. 저는 뭐 앞서 최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의 시야를 스스로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반대 측면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게 돼요. 미치가미 히사시라고 하는 한국에도 3번이나 부임했던 일본 이제 공사관입니다. 공사입니다. 공사가 쓴 책을 최근에 제가 읽고 좀 놀랐던 측면이 뭐냐면요. 한국은 굉장히 민족적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 민족적 기억과 역사적 사실과의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배상금 매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그 식민 지배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몸으로 겪은 분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그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이 휘둘린다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자꾸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런 민족적 감정을 자극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일본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예,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줄여주실까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앞부분이 특집처럼 됐는데 이 부분 정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이 부분 따로 한번 좀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